남조선 과도입법의원 개원식은 12월 12일 12시 15분 군정청 홀에서 친일파 처단에 대한 민중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자 47년 7월 2일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에서는 친일파 처벌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 우리에게 대한 법령 제정도 우리의 손으로 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로서 자정하는 데 매진할 것이다. 그러나 미 군정은 친일파 청산에 대한 인준을 거부했다. 친일파 청산이 미뤄진 가운데 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제헌 국회는 헌법 101조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반민법안을 상정 심의했다. 그리고 한 달 후 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법은 먼저 한일 합병을 비롯 주권 침해 조약의 조인 모의한 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재산 몰수, 일제 고등 경찰로서 독립운동자와 가족을 살상한 자에게는 사형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개인적 영달을 위해 일제에 협력한 이들을 경중에 따라 징역, 국민권 정지, 재산 몰수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반민특위 초대위원장으로는 김상덕 의원이 선출됐다. 그는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에서 문화부장을 맡았던 독립운동가였다. 반민특위는 김상덕 위원장과 김상돈 부위원장을 포함 10명의 조사관들로 구성됐다.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은 독립운동 경력이 있거나 지조를 지킨 법률가,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국회가 선임했고, 지방조사부 역시 각도 출신 중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진영을 갖춘 반민특위는 본격적인 반민자 제보 접수를 시작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절대적이었죠. 절대적이에요. 그건 뭐 목포에 아까 이 얘기 정정렬은 그 친일파 놓으면 아무튼 진정서가 6,000통이 올라. 목포 시민들이 이렇게 했어요. 반민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일본 앞제비들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갖다 법적으로 처단한다고 하니까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반민특위 직원들에게 음료수까지 갖다 주고 격려하고 박수를 치고 이런 거 봐서도 민의가 어디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민법의 핵심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이 반민특위가 있었던 건물은 일제 당시 다이집, 즉 제1은행 건물이었다. 상공부로부터 건물을 인수받은 반민특위는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49년 1월엔 40명의 특경대가 조직됐다. 이들은 반민특위가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이들은 매일 아침 조례 시간에 선서를 복창하고 임무에 들어갔다. 역군이 되자. 하나, 우리는 공무를 다하여 나라의 밑거름이 되자. 본격적으로 반민자 검거 활동에 투입된 특경대는 49년 1월 8일 오후 4시 30분 친일 실업가 박흥식을 검거했다. 당시 화신백화점 총수이던 박흥식은 조선 비행기 공장을 세워 일제 침략 전쟁에 기여한 인물이었다. 박흥식이는 우리가 체포령령이 내린 뒤에 정적을 감췄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나타났다 하는 걸 연락을 받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쳐들어갔죠. 7명이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택에서 잡아가지고 나왔어. 그 표정이나 태도 어땠습니까? 태도라는 건
뻔뻔해요. 이런 말을 지질 받았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자기는 친일한 일이 없다 하는 거지. 검거는 줄을 이었다. 33인의 한 사람이었던 최린을 비롯 중추한 참의 출신 박중양과 친일 기업가 김현수 등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었다. 종로구 세검정 자택에서 은신하던 친일문학가 이광수도 검거되었다. 악명 높던 일제고등경찰 노덕수에 체포된 것은 1월 25일이었다. 반민특위의 검거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반민법 해당자들은 잠적하거나 해외로 탈출할 궁리에 바빴고 검거 후에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내선일체를 주장했던 친일 변호사 이승우도 그랬다. 두어 달 후인 3월 28일 반민자에 대한 역사적인 첫 공판이 이루어졌다. 반민법정은 정동의 특별재판소. 첫 재판은 이기영, 박흥식 두 사람이었다. 반민법정에는 아침부터 모이던 방청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구속 8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흥식. 특별검찰차장 노일환이 6천여 쪽의 기소문을 낭독했으나 박흥식은 정치적 친일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최린이 법정에 선 것은 3월 30일. 재판정 정면 기미독립선언서에 있는 자신의 이름을 보면서 최린은 침묵했다. 검찰관 서성달에 칼날 같은 논고가 있은 뒤 최린은 침통한 너저로 진술했다. 그리고 저 3.1운동 선언서에 내 이름을 볼 때 여기 공판장에 있는 방청하는 분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는가 말이야. 더 변명할 여지도 없지 않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끌어내니까 아주 공판장이 조용해져요. 그게 내 최린을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재판장이 아니라 광화문 내거리에 날 갖다 끌고 와서 황소 4마리를 갖다가 사지를 갖다 비틀어내서 군중들 앞에서 날 갖다 완전히 처단해라 말이야. 그래서 민족에게 정말 내가 하나의 본때가 보이는 하나의 재물이 돼야 되겠다. 내가 재물이라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길 바랐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공판장 전체가 울고 있어요. 반민특위 사형구형 제1호는 강옥유 의사를 체포해 사형시킨 김태석이었다. 일본으로 다른 나라에다 구속된 김태석은 3월 29일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태석이라고 그이는 고문왕이에요. 그이가 강옥유 의사를 고문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고문왕인데 그 이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이 나와서 난 나라를 위해서 했다. 일본 놈들이 경찰이 너무 혹독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하면 좀 잘할 것 같아서 내가 했다 그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그거예요. 난 나라를 위해 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더라고. 근데 키가 구척 같고 아주 잔인하게 생겼어요. 그럼 참 고문경관 아주 스타일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가장 흥미를 끈 것은 밀정 혐의의 이종형이었다. 그는 재판부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무릇 친일파들은 처세에 등하고 시류를 잘 꿰뚫는다. 그들은 반민재판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반공을 원하고 있었고 친일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가 주도하는 친일파 청산 작업에 어떤 입장이었을까? 제헌의회의 강고한 흐름에 밀려 마지못해 반민법안을 공포한 이승만은 점차 가열되는 반민특위의 움직임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과연 이승만이 국회와 대립에까지 이르면서 도덕수를 비롯한 친일 경찰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당시에는요, 경찰이 없으면 나라가 정부가 견뎌나지 못해. 경찰의 힘을 가지고 그래도 그 나라가 유지를 했어요. 친일파들의 반발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졌다. 노덕술의 구속을 전후해 뜻밖의 음모가 드러났다. 그것은 암살 계획이었다. 사건은 노덕술의 주도하에 최란수, 홍택기 등에 의해 꾸며졌다. 그들은 우익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동원해서 반민특위 간부들을 암살하려고 했다. 암살 대상은 반민특위의 김웅진, 노일환, 김장렬. 비록 실패로 돌아갔으나 궁지에 몰린 친일 경찰들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국회에까지 공산 세력이 침투하고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 이문원 등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비화된 국회 프락치 사건. 이 사건은 3차에 걸쳐 15명의 국회의원들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사건 발생 6개월, 실형이 선고된 이는 모두 13명. 그중에 5명의 의원들은 반민특위 활동에 열성적인 의원들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친일 세력들의 반공대회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5월 31일 파구다공원에서는 또 한 차례 반공대회가 열렸다. 특위는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를 구속했다. 사찰 경찰들은 집단 사표로 맞섰다. 그리고 49년 6월 6일 새벽 경찰은 실력 행사를 감행했다. 반민특위를 습격한 것이다. 표면적인 습격 이유는 특경대 해산, 즉 특위가 임의로 임명하여 경찰관 임무를 불법적으로 행사했다는 것이었다. 과연 경찰의 목적이 단순히 특경대 해산이었을까? 과연 일선 경찰의 직권으로 반민특위를 습격할 수 있을까? 습격은 내무차관이 주도했고 배후엔 이승만이 있었다. 이승만은 이튿날 외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습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습격 사건이 있기 전 이승만은 김상덕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그에게 은밀한 타협을 제안했다. 그게 확실한 거는 특위가 강압에 의해서 그 해체되기 그 직전입니다. 그 얼마 전에요. 얼마 전에 이 박사가 밤에 늦은 밤에 이제 부시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미리 연락을 받고서 우리는 이제 전부 다 방 안에 일찍 못 나오게 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응접실에서 그 특위에 대한 그 모종의 그 담판을 두 분이서 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원만하게 해달라는 이게 종용을 한 거고 아버지가 이 활동이 어떻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냐. 그걸 거절하죠. 할 수 없다는 걸. 이게 종용해서 안 되니까 이 박사가 이제 소위 장관 자리를 놓고서 아버지를 회유를 하는 겁니다. 특경대 해산으로 반민특위는 내리막길을 걷는다. 김상덕 위원장을 비롯 대다수 반민특위 위원들이 사퇴하고 공소시효를 단축하는 것으로 반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일파 처단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9월 5일 이 한 장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반민특위는 사실상 해체됐다.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들 중 어떤 이는 반민특위 경력으로 고통과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반민특위 내부의 문제도 없지 않았지만 그보다는 끊임없이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려던 세력이 마침내 승리를 거둔 것이다. 아니 어떤 기관이 헌법기관을 갖다 백조에 말이지 말 한마디 없앱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복덕방 조직도 아니고
일 가정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아니 법에 의해서 창립된 그런 기관을 갖다가 어떻게 암만 대통령이나 하더라도 말 한마디에서 경찰관을 보내가지고 급습을 하고 말이야. 그런 폭행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뜻하지 않은 비통한 사건이 발생했으니 일생을 조국 광복에 이바지하시던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이 김구가 암살당했다. 반민특위 습격 이후 정확히 20일 만의 일이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분통에 못 이기는 군중들은 김구의 죽음은 분단 극복과 친일 세력 청산을 위해 노력하던 그의 신념이 이 땅에서 좌절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반민특위 와해의 결정타가 됐다. 343일간 682건을 취급했지만 실제 채용은 단 7명. 이들 역시 유야무야 풀려났다. 패자에게는 기념과 추억마저 관대하지 않다. 뒤늦게 건물 한 귀퉁이에 만들어진 반민특위 기념지석은 친일파 청산 작업의 종말을 보여준다.